찌익, 찌익. 고요한 사랑방의 정적을 깨고 비단 옷감이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히 값비싼 옷을 찢는 소리가 아니었다. 한양 바닥에서 가장 고귀하고 재물이 많다 하여 만석군이라 칭송받던 김대감의 드높은 채통과 위엄이 발가벗겨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방 한가운데 놓인 경대 앞에서 김대감은 자신의 얼굴에 시커먼 손 및 검댕을 사정없이 문지르고 있었다. 평생을 기름진 음식과 좋은 약재로 관리해온 윤기 흐르던 피부는 순식간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흉측한 몰골로 변해갔고 헌원장부라 불리던 그의 기품 있는 수염에는 바풀을 이겨붙여 마치 며칠을 굶은 병자의 그것처럼 떡지고 엉겨붙게 만들었다. 방바닥에는 최고급 명주로 지은 도포가 갈기갈기 찢겨 걸레 조각보다 못한 누더기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집신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늙은 청지기 최서방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평생을 모셔온 주인이 돌연 실성한 것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참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서방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대감마님, 제발 멈추시옵소서. 대체 이러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스스로 천하의 비렁뱅이 꼴을 자처하십니까요? 행여라도 누가 볼까 두렵사옵니다. 이 늙은 종이 차라리 눈을 뽑고 귀를 막고 싶습니다요. 그러나 김대감은 거울 속의 자신, 아니 낯선 거지 노인을 노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허허, 최서방. 시끄럽다. 누가 본들 어떠하냐. 내가 지금 김대감이 아니라 밥 한 끼 구걸하러 온 늙은 거렁뱅이로 보인다면 내 변장은 성공한 셈이 아니더냐? 김대감이 이토록 기이하고 충격적인 행동을 감행한 데에는 뼈를 깎는 고뇌와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한양 도성 안에서 내로라 하는 갑부였으나 슬하에 둔 외아들 김도령의 혼사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속을 태우고 있었다. 김도령은 학식이 뛰어나고 성품이 대쪽 같아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으나 워낙 집안의 재산이 방대하다 보니 혼담이 들어오는 족족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문 앞은 매일같이 중매쟁이들과 권세가들의 하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들이 가져오는 사주단자와 초상화는 사랑방 천장까지 닿을 지경이었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천하절색이니 현모양처니 하며 자신의 딸들을 치켜 세웠지만 김대감의 눈에는 그 화려한 미사여구 뒤에 숨겨진 검은 탐욕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지난달 김대감은 유력한 며느리 후보로 거론되던 이 참판댁의 규수가 저작거리에서 실수로 자신의 비단 치마에 흙탕물을 튀긴 어린 아이를 매몰차게 다그치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고 말았다. 어른들 앞에서는 세상 없이 고운 미소를 짓던 처자가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자마자 표독스러운 야차로 돌변하여 아이의 부모를 모욕하고 종들을 시켜 매질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 서늘하고도 잔인한 이중성은 김대감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나 사람의 천성은 고쳐 쓸 수 없는 법이다. 내 아들의 짝으로 저런 독사를 들일 수는 없다. 김대감은 그날 밤 술잔을 기울이며 죽은 부인의 영정을 향해 탄식했다. 거칠애와 가문만 보고 며느리를 들였다가는 집안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요. 아들의 인생 또한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이 자명했다. 그리하여 김대감은 누구도 상상치 못한 계책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가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 그들 앞에 서는 것이라 판단했다.
권세 높은 김대감 앞에서는 누구나 아첨하고 선한 척 할 수 있으나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 노인 앞에서도 과연 그들이 고운 심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가문의 명운을 건 일생일대의 도박이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때국물이 흐르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썩은 내가 진동하는 옷까지. 어디를 봐도 만석군 김대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둔 낡은 바가지를 허리춤에 찼다. 그 바가지야말로 그가 며느리 후보들의 진심을 담아올 그릇이었다. 최서방, 잘 듣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누구에게도 내 행방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 묻거든 내가 병을 얻어 요양을 떠났다고 둘러대거라. 내 아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것은 나 혼자 짊어져야 할 무게다. 김대감의 목소리는 엄중하고 단호했다. 최서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조아렸다. 주인 영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알겠습니다요, 마님. 부디 옥체만은 상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 인심이 흉흉하여 거지에게는 돌팔매질도 서슴지 않는 세상입니다요. 김대감은 껄껄 웃으며 썩은 내가 나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돌팔매질이라. 만약 내 며느리가 될 아이가 그런 짓을 한다면 그 돌은 내 몸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는 것이겠지. 사랑방 문을 열고 나서자 매서운 겨울 바람이 헐벗은 김대감의 몸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평소라면 따뜻한 털배자와 화로가 그를 감쌌겠지만 지금은 얇은 누더기 한 장만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지만 김대감은 꼿꼿이 허리를 펴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화려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북촌의 골목길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적막이 감돌았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익숙했던 풍경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었다. 높다란 담벼락들은 위압적으로 다가왔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그를 보면 허리를 굽히고 길을 비켜주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그들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피하기에 급급했다. 김대감은 지팡이를 짚으며 절뚝거리는 신용을 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도승지 댁이었다. 도승지에 따른 용모가 단정하고 예의범절이 밝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중매쟁이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규수였다. 김대감은 도승지 댁의 소슬 대문 앞에 섰다. 웅장한 대문 위에는 가문의 위세를 자랑하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대문 앞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다. 그는 잠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 그는 만석군 김대감이 아니라 굶주림에 지쳐 구걸하는 늙은 거지 김노인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솟는 수치심을 억누르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문 안을 향해 소리쳤다. 밥 좀 주십시오. 며칠을 굶어 기운이 없습니다. 제발 한술만 뜨게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어색했으나 이내 처절한 울림이 되어 담장을 넘어갔다. 그러나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대문 안쪽에서 하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누군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서 감히 더러운 거지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게냐. 썩 꺼지지 못할까. 김대감은 물러서지 않고 대문을 두드렸다. 아이고, 나으리, 냄새난다고 쫓지 마시고 제발 남은 밥찌꺼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러다 객사할 것 같아 그럽니다. 그는 더욱 비참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이것은 연기였지만 동시에 세상의 냉대 속에 던져진 인간의 본능적인 외침이기도 했다. 잠시 후 삐거덕 소리와 함께
대문의 쪽문이 열리고 험상궂게 생긴 하인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튀어나왔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오늘 우리 아기씨 기분도 안 좋으신데 재수없게. 하인은 다짜고짜 김대감의 어깨를 밀치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군 김대감은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았다. 입안에서 비릿한 흙맛이 났다. 몸의 고통보다 더 뼈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평소 자신의 집을 드나들며 굽실거리던 도승지대계 하인이 옷차림 하나 바뀌었다고 짐승 취급을 하는 현실이 참담했다. 그러나 김대감은 포기하지 않고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쪽문 너머를 응시했다. 그곳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의 자락이 살짝 보였기 때문이었다. 마당새야, 무슨 일이냐? 웬 소란이 그리 시끄러워? 꾀꼬리처럼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인은 몽둥이를 멈추고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아이고, 아기씨, 웬 더러운 거지가 밥을 달라고 떼를 쓰지 뭡니까? 냄새가 고약하여 얼른 쫓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희미한 기대감을 품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도승지의 딸이었다. 소문대로 절세미인이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비단 치마폭을 살짝 걷어올리며 쓰러진 김대감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고 김대감은 그녀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아니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대감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어머, 끔찍해라.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마당쇠야, 뭣들 하고 있느냐. 저런 건 물을 뿌려 내쫓아야지. 재수옴 붓기 전에 썩 치우거라. 내 새 꽃신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 겁나는구나. 그녀는 소매로 코를 막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채로 사라져버렸다. 김대감은 망연자실하여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인은 낄낄거리며 물동이를 가져와 김대감에게 끼얹었다. 들었지? 우리 아기씨 말씀 안 들려? 썩 꺼져.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김대감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젖은 누더기가 살을 파고들었고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살갗을 베어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첫 번째 후보는 탈락이었다. 아니, 탈락 정도가 아니라 가문의 수치였다. 만약 저런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집안의 아랫사람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멸시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 그는 젖은 몸을 이끌고 다음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육신의 고통은 컸지만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그래, 이것이다. 내가 보고 싶었던 진짜 얼굴들이 이것이다. 김대감은 젖은 수염을 훔치며 이를 악물었다.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매서운 북풍한 설이 물에 젖은 김대감의 몸을 휘감아 돌았다. 젖은 무명천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얼어붙어 살갗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덜덜 떨리는 턱관절이 제멋대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지만 김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다. 도승지 댁 대문 앞에서 당한 수모는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나 동시에 오기를 불태우는 장작이 되었다. 두고 보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 것이다. 이 한양 바닥에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그는 얼어붙은 집신을 끌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발가락이 끊어질 듯 시려왔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실망감이 그 한기를 근근히 버티게 해주고 있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형조 판서를 지내고 있는 박 대감의 저택이었다.
박대감의 여식은 평소 시화에 능하고 불심이 깊어 절의 시주를 많이 하기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생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칭송하곤 했다. 김대감은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적어도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는 처자라면 굶주린 이에게 밥 한 덩이 던져줄 연민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박대감 댁의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수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대문 앞에는 호랑이 같은 문지기들이 눈을 부라리며 서 있었으나 김대감은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걔 아무도 없느냐. 지나가는 과객인데 허기가 져서 그러니 밥 좀 다오. 김대감은 일부러 더 쉰 목소리를 내며 대문 기둥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문지기 중 하나가 코를 막으며 다가왔다. 어허, 이 영감이 여기가 어디라고 냄새를 풍겨? 썩 꺼지지 못해. 문지기가 김대감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안쪽에서 맑은 목탁 소리와 함께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거라. 대문 밖이 소란스러우니 독경에 집중할 수가 없구나. 무슨 일이냐. 비단 장옷을 머리에 쓴 박대감의 여식이 시녀들을 거느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고 고왔으며 손에는 옥으로 만든 염주가 들려 있었다. 김대감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아기씨, 부처님 같은 아기씨, 이 늙은이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적선하는 셈치고 밥 한 술만 베풀어 주십시오. 극락왕생하실 겁니다. 박 교수는 엎드린 김대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기이한 냉막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염주를 굴리며 나직이 말했다. 쯧쯧,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이 생에서 저토록 비참한 꼴로 살아가는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아닌 오만한 판단만이 가득했다. 얘들아, 저 노인을 보아라. 업보라는 것이 저리도 무서운 것이다. 내 오늘 불공을 들여 저 불쌍한 영혼을 위로하려 했으나 저 더러운 꼴을 보니 내 마음이 심란하여 기도가 되지 않는구나. 김대감은 귀를 의심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공덕이거늘 그녀는 눈앞의 고통을 외면한 채 관념적인 업보 타령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아기씨, 밥 한 술이면 됩니다. 제 업보는 제가 짊어질 테니 당장 줄인 배만 좀 채워주십시오. 김대감이 애원하며 손을 뻗어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다. 그러자 박 교수는 마치 독중에 닿은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에잇, 더러워라. 감히 어디다 손을 대는 것이냐. 내 정갈한 마음에 오물을 묻히다니.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자비로운 생불의 가면이 벗겨지고 결벽증에 걸린 신경질적인 여인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여봐라. 당장 저 늙은이를 끌어내라.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멀리 치워버려. 재수가 없으려니. 원. 오늘 입은 옷은 당장 태워버려야겠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김대감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다. 이 영감탱이가 우리 아기씨 옷을 버려? 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들은 김대감을 대문 밖 거름더미 위로 내동댕이 쳤다. 푹신하면서도 악취가 진동하는 거름더미 속에 파묻힌 김대감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생불이라. 부처님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사람을 내치는 것이 저들의 본 모습이었어. 썩은 지푸라기를 털어내며 일어서는 김대감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었다. 가식적인 위선이 노골적인 악보다 더 역겨울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다. 해는 어느덧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김대감의 배에서는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났다.
연기인 줄 알았던 배고픔이 이제는 진짜 고통으로 다가왔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매질과 냉대만 당했으니 천하장사라 해도 버티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후보가 남아 있었다. 한양 최고의 거부라 불리는 최부자 댁이었다. 최부자의 딸은 재물복을 타고났다 하여 며느리로 들이기만 하면 집안 곳간이 마를 날이 없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김대감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겨오는 최부자 댁으로 향했다. 최부자 댁은 마치 잔칫날인 듯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수많은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는 풍악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당 한편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들이 즐비했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김 대감의 코를 자극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열린 대문 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 누더기를 입은 그를 제지하는 이가 없었다. 김대감은 마당 구석 개들이 묶여 있는 곳 근처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곳이라면 눈에 띄지 않고 상황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당 한가운데 정자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최 교수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떡과 과일, 고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입에 조금 대보다가 맛이 없다며 바닥에 퇴퇴 뱉어버리기를 반복했다. 아우, 이건 너무 달아. 저건 너무 질겨. 우리 집 요리사는 솜씨가 영 형편없어. 그냥 개나 줘버려야지. 그녀는 먹다 남은 닭다리를 아무렇게나 던졌다. 뼈에 살점이 그득하게 붙은 닭다리가 김대감의 발치에 툭 떨어졌다. 묶여있던 사냥개들이 컹컹 짖으며 침을 흘렸지만 김대감의 뱃속은 그보다 더 요동쳤다. 그때 최 교수가 김대감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어머, 얘들아 저기 봐. 웬 거지가 들어와 있어. 우리 집 개들 밥 뺏어 먹으러 왔나 봐. 호호호. 그녀의 친구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최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접시 하나를 들고 김대감에게 다가왔다. 김대감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발만 바라보았다. 혹시나 남은 음식이라도 나눠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제발 모욕만은 주지 말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교차했다. 이봐요, 할아범. 배고프지? 이거 먹을래? 최 교수가 내민 접시에는 먹다 남은 전과 고기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김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받으려 하자 최 교수는 잽싸게 손을 뒤로 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어라? 그냥 주면 재미없지. 우리 집 개들도 제주를 넘어야 밥을 주는데. 자, 멍멍하고 짖어봐. 그럼 이거 줄게. 주변의 친구들과 하인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그래, 짖어봐. 짖으면 고기 준대. 조롱 섞인 야유가 쏟아졌다. 김대감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굶주림보다 더한 치욕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한양 제1의 만석군인 자신이 손녀뻘 되는 아이에게 개 취급을 당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잔인한 유희였다. 김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교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거지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세월을 호령해온 대감의 서리빨 같은 위엄이 그 눈동자 속에 살아있었다. 예상치 못한 강렬한 눈빛에 최 교수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뭐야, 그 눈빛은? 감히 거지가 누굴 째려보는 거야? 김대감은 접시를 받지 않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짐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하늘이 노할 일이요.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은 내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이다. 그깟 고기 한 점에 내 사람됨을 팔지는 않겠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거지 노인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황함도 잠시 최 교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친구들과 하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그녀는 꽥 소리를 질렀다. 이 미친 늙은이가 밥 좀 주려 했더니 어디서 훈계질이야. 여봐라, 저 건방진 늙은이를 당장 멍석마리에서 내다 버려.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밟아주란 말이야. 그녀의 도끼 어린 고함 소리에 건장한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이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머슴들의 몽둥이가 사정없이 김대감의 등과 다리로 날아들었다. 김대감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뼈가 울리고 살이 터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웅크린 채 그 무자비한 폭력을 견뎌내야 했다. 퍽 소리가 날 때마다 최 교수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다. 이 매질이 내 아들을 살리는 것이다. 내 눈이 멀어 저런 요물을 며느리로 들였다면 내 집안은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김대감은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이 매질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죽비와도 같았다. 얼마나 맞았을까. 머슴들은 축 늘어진 김대감을 짐짝처럼 들어 대문 밖으로 내던졌다. 재수 없게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쾅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혔다.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김대감은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온몸이 으깨진 듯 욱신거렸고 입안은 터져서 피비린내가 가득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사방은 어둠에 잠겼다. 화려한 북촌의 등불들이 하나둘 켜졌지만 김대감이 누워있는 골목길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는 힘겹게 몸을 뒤척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밤이었다. 최서방, 보고 있느냐? 김대감은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세상이 이토록 차가운 곳이었구나. 그는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겨우겨우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은 감각이 없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부와 명예, 권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인간의 비참함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곳이 한 군데 남아 있었다. 몰락하여 가난하게 산다는서 진사댁이었다. 그곳은 여기서 한참 떨어진 성박 빈민촌에 있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배는 등가죽에 붙었지만 김대감은 마지막 발걸음을 떼었다. 어쩌면 그곳도 다를 바 없을지 모른다.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착하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어쩌면 더 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대감은 확인해야만 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남아있을 거라는 안이 있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믿음 하나로 그는 어둠 속을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한양 제일의 부자가 아닌 세상의 끝자락에 선 고독한 순례자의 그것과 같았다. 화려한 기와집들이 즐비하던 북촌을 벗어나자 한양의 풍경은 거짓말처럼 바뀌었다. 매서운 칼바람은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성박 달동네를 더욱 가혹하게 핥히고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김대감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다. 최부자댁 머슴들에게 당한 매질로 인해 온몸은 불에 댄 듯 욱신거렸고 찢어진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집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하던 지난 날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내가 과연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뼈저린 배신감이 뒤섞여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그의 눈앞에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몰락한 양반, 서진사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대문이라 할 것도 없이 쌀이나무를 엮어 만든 살인문은 반쯤 기울어져 있었고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져 하니 훤히 들여다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문풍지가 애처롭게 울어대며 가난의 비가 빼이끌을 부르는 듯했다. 김대감은 더 이상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살인문 앞 눈이 쌓인 흙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개, 아무도 없소. 지나가는 과객이요. 목구멍에서 쇠 긁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은 순간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며 사그락거리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곧이어 방문이 열리고 남루한 무명치마 저고리를 입은 한 처자가 호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서진사의 외동딸, 연하였다. 그녀의 옷차림은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선명할 정도로 초라했으나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달빛 아래 드러난 맑은 이마에서는 감출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살인문 앞에 쓰러져 있는 시커먼 물체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랐으나 이내 호롱불을 높이 들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냄새나는 거지 노인임을 확인한 순간 앞서 만났던 양반과 규수들처럼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릴 법도 했건만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걱정만이 서려 있었다. 어머나,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연화는 흙바닥에 호롱불을 내려놓고 주저없이 김대감에게 다가와 그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터져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화로보다 뜨겁게 김대감의 얼어붙은 심장을 파고들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밥 한 술만. 김대감은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애원했다. 연화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쌀독이 바닥난 지 오래인 가난한 살림살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심한 듯 김대감을 부축해 일으켰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방이 춥지만 밖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몸이 얼음장 같으십니다. 김대감은 그녀의 부축을 받아줬고 허름한 부엌 한 구석 집단 위에 자리를 잡았다. 방 안에는 병환 중인 부친이 잠들어 있어 드리지 못하는 듯했다. 부엌은 냉기가 돌았지만 아궁이에 잔열이 남아 있어 견딜만 했다. 연화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텅 빈 쌀독을 긁는 소리가 텅텅 하고 둔탁하게 울렸다. 김대감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줄 것이 없어서 쫓겨나는 것인가. 그때 연화가 솥뚜껑을 열고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박박 긁어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다. 구수한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저녁으로 먹으려 했던 마지막 식량이었을 것이다. 잠시 후 이가 빠진 사기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이 담겨 김대감 앞에 놓였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댁에 쌀이 떨어져 지어드릴 밥은 없고 대신 따뜻한 숭늉이라도 드십시오. 누룽지를 푹 끓였으니 속을 데우는 데는 좋을 것입니다.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한 모금 마시자 구수하고 뜨끈한 국물이 얼어붙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텅 빈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산의 진미보다 귀하고 세상 어떤 명약보다 값진 생명수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김대감은 허겁지겁 숭늉을 들이켰다.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려 숭늉 그릇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릇을 비운 김대감이 한숨 돌리는 사이 연화의 시선이 그의 찢어진 도포 자락 사이로 드러난 상처투성이 다리에 머물렀다. 피딱지가 앉고 멍이 든 다리는 보기 흉측했다. 연화는 말없이 아궁이에 물을 데우더니
깨끗한 하얀 천을 가져와 김대감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어이쿠, 아기씨, 이러지 마십시오. 더러운 거지의 발입니다. 김대감이 황급히 발을 뒤로 뺐으나 연화는 단호하게 그의 발목을 잡았다. 어르신, 가만히 계세요. 상처가 덧나면 큰일 납니다. 제 아비 같아서 그럽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김대감의 썩은 냄새, 나는 발과 종아리의 핏자국을 정성스레 닦아내기 시작했다.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마치 귀한 옥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쓰라린 고통 대신 기이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김대감은 멍하니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한양 제1의 부자 앞에서도 거만하게 굴던 대감댁 규수들과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노인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이 몰락한 양반가의 딸. 그 극명한 대비가 김대감의 영혼을 강타했다. 아기씨, 어찌하여 이리 비천한 늙은이에게 잘해주는 게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거지일 뿐이요. 김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연화는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르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배웠습니다. 누구나 귀한 부모의 자식이고 누구나 사정이 있어 곤궁에 처할 수 있지요. 제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덜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라고요. 따뜻한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대감의 가슴에 비수처럼, 아니 따스한 햇살처럼 꽂혔다. 겉모습은 초라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녀의 내면은 금실로 짠 비단보다 고귀하고 화려했다. 김대감은 북받쳐 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흙 속에 묻힌 진주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루 종일 겪었던 수모와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시련이었음을 깨달았다. 최 부자 댁에서의 매질도 박판서 댁에서의 냉대도 이 보석 같은 아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내할 수 있었다. 연화는 상처를 다 닦은 후 낡았지만 깨끗한 무명천을 찢어 김대감의 다리를 꼼꼼하게 감싸주었다. 날이 밝으면 의원에게 가보셔야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약을 발라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김대감은 슬그머니 허리춤을 더듬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품속에 숨겨둔 돈주머니를 꺼내 이 집을 통째로 사주고 싶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이 드라마를 완벽하게 끝맺기 위해서는 마지막 절차가 필요했다. 아기씨,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잊지 않겠소. 내 비록 지금은 거짓골이나 언젠가 반드시 이 숭늉값과 치료비를 갚으러 오리다. 김대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연화는 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 갚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으니 부엌 한 구석이라도 좋으시다면 눈을 좀 붙이고 가세요. 그녀는 얇은 거적대기를 가져와 김대감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잠을 청했지만 그의 마음은 비단 금침 위보다 더 따뜻하고 포근했다.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는 꿈속에서 아들과 연화가 나란히 서서 혼례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새벽 달기 울기 전 김대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잠든 연화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부엌 솥뚜껑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의 아들 김도령의 사주단자였다. 보아라, 세상아, 너희가 짓밟고 비웃던 가난이 얼마나 위대한 덕을 품고 있는지. 내 이제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김대감은 살인문을 나서며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서 진사의 초가집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가난한 집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위대한 인격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제 한양을 뒤흔들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전날의 거지 연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확신에 찬 호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대감댁 외동아들의 혼례날이 밝았다. 며칠 전부터 김대감의 저택 마당에는 거대한 차일이 쳐지고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산의 진미를 요리하는 냄새가 심리밖까지 퍼져나갔다. 청사초롱이 대문부터 사랑채까지 길게 늘어섰고 풍악을 울리는 악공들의 노랫가락이 담장을 넘어 한양 시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날은 단순히 한 부잣집의 혼사가 아니었다. 도성 안에 내로라 하는 권세가들과 재력가들이 모두 초대를 받았으니 사실상 권력의 지형도를 확인하는 거대한 사교장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하객으로 참석한 이참판, 박판서, 그리고 최 부자 일가였다. 그들은 모두 김대감에게 혼담을 넣었다가 퇴짜를 맞거나 소식이 끊긴 집안들이었다. 비록 탈락의 고배를 마셨으나 도대체 어떤 대단한 규수가 만석군 김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오기와 질투심이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다. 최 부자의 딸, 최 교수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비단옷에 금놀이개를 주렁주렁 매달고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콧방귀를 뀌었다. 두고 보자지. 얼마나 대단한 년이기에 우리 집안을 제치고 들어앉았는지. 아마 콧대만 높은 여우 같은 계집일 게야. 옆에 앉은 박 판서의 딸 역시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부처님 눈에는 다 헛된 욕망일 뿐이지요. 하지만 그 규수의 관상이 궁금하긴 하군요. 복이 들어올 상인지 아니면 집안을 말아먹을 상인지.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신부 입장을 알리는 집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대례청 입구를 주시했다. 곧이어 꽃가마가 들어오고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신부가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신부의 모습을 본 하객들 사이에서 아니, 저게 뭐야 하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신부 연화의 화롯은 김대감 댁에서 준비해준 최고급 비단이었으나 그녀의 걷는 태도는 왠지 모르게 수줍고 위축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족두리를 고쳐 쓰기 위해 살짝 들어올린 손이 문제였다. 곱게 단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마디는 굵었고 손끝은 거칠게 트여 있었다. 귀한 집 규수의 섬섬옥수가 아니라 물일과 바치를 밥 먹듯이 해온 노동의 손이 분명했다. 세상에, 저 손 좀 봐. 밭 매던 손 아니야? 몰락한서 진사댁 딸이라더니 진짜 궁상맞게 생겼구만. 김대감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천하의 만석군 집안 며느리가 저런 촌스러운 아이라니. 가장 신이 난 것은 역시나 탈락한 규수들이었다. 최 교수는 깔깔거리며 박 교수의 옆구리를 찔렀다. 어머, 얘, 저기 좀 봐. 우리 집 식모보다도 못하게 생겼어. 김대감이 눈이 삐었나 봐. 저런 애한테 안방마님 자리를 내주다니. 아이고, 배야. 박 교수 또한 경멸 어린 눈빛으로 연하를 훑어보았다. 쯧쯧, 격이 떨어져도 유분수지. 저런 미천한 기운이 감도는 아이가 들어오면 집안의 운수도 기울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 소리는 노골적이었고 연화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려왔다. 연화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화려한 혼례복이 가시방석처럼 느껴졌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늠름하게 서 있는 신랑 김도령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때
상석에 앉아 있던 김대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평소의 인자한 표정이 아닌 서리빨처럼 차가운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그의 벼락 같은 호통 소리에 왁자지껄하던 마당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악공들의 풍악 소리마저 뚝 끊겼다. 김대감은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화려한 자줏빛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쓴 그의 모습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객들, 특히 앞줄에 앉아 비웃음을 흘리던 최 부자와 박 판서 일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오늘 이 경사스러운 날 귀한 손님들을 모셔놓고 쓴소리를 하게 되어 유감이나 내 집안의 대사를 치르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김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는 뒷짐을 지고 하객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었다. 다들 내 며느리가 보잘것없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가문이 미천하고 손이 거칠다 비웃는 것도 보았어. 허나 내 눈에는 여기 앉아있는 그 어떤 화려한 규수들보다 내 며느리 연화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니 그 이유를 내 직접 설명하리다. 김대감은 걸음을 멈추고 최 규수 앞에 섰다. 최 규수는 영문도 모른 채 김대감의 기세에 눌려 딸꾹질을 시작했다. 김대감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최 진사댁령에 며칠 전 댁의 마당에서 굶주린 거지가 개 밥그릇을 넘본 적이 있었지? 그때 자네가 뭐라 했더라? 지져봐, 짖으면 고기 줄게라고 했던가? 최 규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김대감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거지가 사람 대접을 요구하자 자네는 머슴들을 시켜 몽둥이 찜질을 하고 대문 밖으로 내던졌지. 그 몽둥이에 맞은 늙은이의 허리가 아직도 쑤시는구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설마 그 거지가. 사람들의 시선이 김대감과 최 규수 사이를 오갔다. 김대감은 이번에는 박 판서의 딸에게로 몸을 돌렸다. 박 규수는 염주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박 판서 댁 영애, 자네는 불심이 깊다 하여 생불이라 불린다 들었소. 헌데 밥 한 술 구걸하는 노인에게 업보 운운하며 냄새가 난다고 내쫓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오? 내 몸에 닿으려 하자 오물이 묻는다며 기겁을 하던 그 표정, 내 평생 잊을 수가 없더이다. 마지막으로 김대감은 이 참판댁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이 참판댁 영의 흙탕물 튄 아이를 짐승 잡듯 하던 그 표독스러움은 또 어떠하고. 김대감은 다시 단상으로 돌아와 하객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진실을 토해냈다. 그날 댁들의 문전에서 밥을 구걸하고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받았던 그 더러운 거지 노인이 바로 나 김아무개였소. 헉 하는 소리와 함께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 부자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고 박 판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였다. 오만방자했던 최 규수와 박 규수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개 취급하고 오물 취급했던 거지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시집가고 싶어 했던 집안의 시아버지가 될 뿐이었다니. 이보다 더한 충격과 공포는 없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군거림은 비난의 화살이 되어 오만한 규수들에게 쏟아졌다. 세상에 어쩐지 김대감이 거지 분장을 하고 시험을 한 게야. 저런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시커먼 녀석들이었구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 천벌을 받은 게지. 김대감은 떨고 있는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높이 들어 올렸다. 보시오. 이 아이의 손은 비록 거칠고 트였으나
그 마음만은 비단결보다 곱소. 굶주려 쓰러진 냄새 나는 거지. 노인에게 자신의 마지막 식량인 숭늉을 내어주고 더러운 발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씻겨준 아이요. 내 비록 천석군, 만석군 소리를 듣지만 내 평생 받아본 밥상 중에 이 아이가 준 숭늉한 그릇보다 귀한 것은 없었소. 김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재물은 도적질 당할 수 있고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으나 사람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덕은 만년을 가는 법이요. 내 아들의 짝으로 내 가문의 며느리로 이 아이보다 더한 적임자는 없소. 만약 이 아이의 가난한 행색을 비웃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 가문의 적이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짐승과 같을 것이요. 김대감의 사자후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으나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연화의 초라한 행색이 아닌 그녀의 고귀한 성품에 고개를 숙였다. 연화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신랑 김도령은 자랑스러운 듯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반면 망신을 당한 최부자와 박판서 일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들의 뒷모습은 도망치는 쥐새끼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김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아가, 울지 마라. 오늘부터 너는 이 김 아무개의 딸이다. 네가 베푼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 너를 이 자리로 이끈 것이다. 연화는 울먹이며 김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부족한 저를 이리 귀하게 여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평생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지혜롭고 어진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혼례식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식과 허세는 사라지고 진심 어린 축복과 존경만이 가득했다. 악공들은 더욱 신명나게 풍악을 울렸고 하객들은 연화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거칠애에 눈이 멀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세태를 통쾌하게 꼬집은 김대감의 지혜,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연화의 심성은 두고두고 한양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전설이 되는 순간이었다. 화려한 꽃가마보다 더 빛나는 것은 연화의 눈물 젖은 미소였고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는 것은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였다. 대래청 위로 내리쬐는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운 오후였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사람의 인연은 그 물길을 따라 굽이치며 깊어지는 법이다. 연화가 김대감 댁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다. 그 10년 동안 김대감의 집안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단순히 곳간의 쌀가마니가 더 높이 쌓이는 부의 축적이 아니었다. 집안 곳곳에 온화한 덕의 향기가 스며들고 담장 밖으로 퍼져나가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김대감의 집을 일컬어 적선가 직산다, 즉 선을 쌓는 집이라 칭송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며느리 연화가 있었다. 혼례를 치른 직후 연화는 안방마님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결코 비단옷을 휘감고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 달기 울기 무섭게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하인들이 깰까 조심스레 발소리를 죽이며 장독대를 닫고 아침 문안을 올리기 전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것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가난한 집딸이라 뼈에 박힌 처남을 못 버린다며 수군거리는 하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연화는 하인들이 아프면 직접 약을 다려주었고 그들의 자식들이 배를 골지 않도록
몰래 주먹밥을 챙겨주었다. 또한 겨울철에는 소못을 지어 나누어 주며 너희가 건강해야 우리 집안이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주인의 진심은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하인들은 연화를 하늘처럼 받들었고 시키지 않아도 제 일처럼 집안일을 돌보았다. 그러니 집안 구석구석 윤이 나지 않는 곳이 없었고 낭비되는 곡식 한 톨이 없었다. 김대감은 사랑방에서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허허, 내 평생 수많은 장사치를 만나고 이익을 논했으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장사만큼 남는 장사는 없다는 것을 저 아이에게서 배우는구나. 그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밥알 하나하나에서 정성과 공경을 느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맛이었다. 연화의 내조는 남편 김도령의 앞길에도 큰 등불이 되었다. 김도령은 본래 총명하였으나 부유한 환경 탓에 세상 물정에 어둡고 끈기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연화는 밤마다 남편의 책상을 지키며 촛불에 심지를 돋우어 주었고 공부에 지친 남편에게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음을 다잡게 했다. 서방님,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려 하신다면 글을 읽는 것보다 먼저 백성의 줄임배와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아셔야 합니다. 벼슬은 권세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연화의 조언은 김도령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아내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욱 학문에 정진했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장원급제요. 김대감 댁도령이 장원급제요. 한양거리의 징소리와 함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던 날, 김대감의 집은 축제 분위기였다. 홍패 합격증을 든 금이 환영한 아들을 맞이하며 김대감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순간 김도령은 아버지보다 먼저 아내 연화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인, 이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라 부인의 것이오. 부인의 지혜와 헌신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객들과 구경꾼들은 부창부수라더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그려 하며 찬사를 보냈다. 김도령은 이후 조정에 나아가서도 청렴결백한 관리로 명성을 떨쳤고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반면 김대감의 며느리 시험에서 탈락했던 집안들의 소식은 흉흉하기 그지없었다. 최 부자댁은 딸 최 교수의 사치와 낭비벽을 견디지 못하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그녀는 시집을 가서도 시어머니를 하며 부리듯 하다가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쫓겨왔으며 집안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비단과 폐물을 사들이는 바람에 결국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말았다. 박판서댁 교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겉으로만 불심을 외치며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을 업신여기다가 남편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아 쓸쓸한 별당 생활을 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몰락을 보며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라. 김대감의 안목이 신통방통하네라며 혀를 내둘렀다. 어느 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이 속출했다. 조정에서도 구휼미를 풀었으나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연화는 김대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청했다. 아버님, 지금 곳간에는 10년을 먹고도 남을 곡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담장 밖에서는 이웃들이 흙을 파먹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곳간을 열어주십시오.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되어 생명을 살린다 하였습니다. 김대감은 며느리의 당찬 제안에 잠시 침묵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옳다. 내 오늘을 위해 평생 돈을 모았나 보다. 당장 곳간을 활짝 열어라. 김대감 댁의 곳간이 열리자 수많은 굶주린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연화는 직접 죽을 쑤어 나누어 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사람만 계십시오.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는 죽 한 그릇보다 더 큰 희망이 되었다. 그해 겨울 김대감의 집 앞에는 백성들이 감사의 뜻으로 놓고 간 집신이며 산나물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비록 곳간의 곡식은 줄었으나 그 자리는 사람들의 존경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졌다. 김대감은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다시 세월이 흘러 김대감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쬐고 있었다. 마당에는 연화가 낳은 손자, 손녀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에서는 연화가 시아버지를 위해 다과상을 차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이 졌으나 그 온화하고 기품 있는 미소는 예전보다 더욱 깊고 아름다웠다. 아버님, 숭늉 드세요. 오늘은 날이 차서 뜨끈하게 끓였습니다. 연화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그릇을 내밀었다. 김대감은 그 숭늉 그릇을 받아들고 지그시 바라보았다. 10수년 전 춥고 배고픈 거지 노인에게 내어주었던 그날의 숭늉과 똑같은 구수한 냄새였다. 아가. 김대감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다. 예, 아버님. 내 평생 수많은 거래를 하고 땅을 사고 집을 늘렸지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바로 그날 거지 분장을 하고 너를 찾아간 일이었다. 그때 네가 내어준 이 숭늉 한 그릇이 내 집안을 살리고 내 아들을 살리고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구나. 김대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님도 참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배고픈 분께 밥 한 그릇 대접했을 뿐인걸요. 오히려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아버님의 은혜가 태산과 같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너로 인해 내가 덕을 알았고 너로 인해 우리 가문이 칭송을 받게 되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대감은 숭늉을 한 모금 들이켰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 깊은 곳까지 훈훈하게 데워주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려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거지 분장을 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며 흘렸던 눈물,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느꼈던 비참함,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끝에는 언제나 연화의 따뜻한 손길과 숭늉 한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좇아 불나방처럼 모여들지만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측은지심과 소박한 진심 속에 있음을 김대감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거지 대감이라는 그렇게 해피엔딩을 맺으며 가을 바람에 실려 한양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저 멀리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가 김대감의 집 기와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덕더이 있는 곳에 복부, 이 깃든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저녁 풍경이었다.